민법상 물건의 구분이 있답니다. 구분. 그래서 토지가 있을 때 이 토지 위에 연결되는 내용들을 쭉 한번 볼 건데, 중요한 건 제가 예시를 많이 들겠지만 이 예시를 다 외울 필요는 없다라는 게 포인트였던 거죠. 볼까요? 건물이 있어요. 건물은 맞히셔야 돼요. 토지 위의 건물은 정착물인가요? 동산인가요? 정착물이죠. 정착된 물건인 거죠. 토지 위에 정착된 물건이에요. 건물만도 별도로 거래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뭐다? 독립정착물이었어요. 그런데 돌담 그리고 담장, 울타리가 있어요. 그럼 차이가 뭐냐면 얘도 토지 위에 자본과 노동을 투입해서 만든 계량물이고 그 토지에서 마음대로 제거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얘도 정착물인가요? 정착물이죠. 그런데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소유권을 그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내 집에 돌로 된 담이 정말 멋지니까 돌담만 사가, 담장만 사가, 울타리만 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얘는 토지에 종속된 정착물인 거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다년생 식물이 있어요. 식물인데 다년생, 여러 해에 걸쳐서 토지에 머물러 있대요. 정착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뭐다? 그러니까 얘는 식물이 포인트다, 다년생이 포인트다? 다년생이 포인트인 거죠. 그 다음 수목,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정식으로 심어져 있는 수목은 얘 종속정착물이었죠? 그럼 이 수목에 매달려 있는 미분리 과실이 있을 거예요. 분리되지 않은 과실. 그럼 걔도 정착물일까요? 정착물이죠.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토지에서 분리이동이 쉽지 않죠. 쉽지 않아서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한다? 정착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 건물 부분은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얘를 독립정착물. 그리고 저쪽은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죠. 그래서 종속정착물이라고 표현하더라. 이런 내용이 뭔지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디 있냐 그러면서 또 스트레스를 받지 말란 말이에요. 제발. PPT를 쏘지를 못하겠어 아주. 그래서 옥수수, 토마토 등 이제 경작 수확물이 있대요. 그럼 경작 수확물은 뭐냐면 경작해서 수확한 물건인 거죠, 여러분. 그럼 내 손에 들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럼 얘는 정착물이에요? 이미 띄어져 있어요? 띄어져서 제가 마음대로 옮길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동산일까요? 동산이죠, 동산. 분리 이동이 쉬운 거죠. 그래서 얘를 동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방은 지목인가요? 공부를 해보신 분들, 공시법. 지목 28개, 제방이 있나요, 없나요? 제방 있죠? 모두 제자를 써서 방파제, 방조제, 방사제 이런 것들을 합쳐서 제방이라고 하잖아요. 제방. 그 다음 도로, 축대, 교량 등 정착물이죠? 근데 쟤만 파는 거 못 봤죠, 여러분? 그러니까 얘도 종속정착물이겠죠. 명인방법 갖춘 수목이 있대요. 수목은 수목인데 명인방법 갖췄죠? 얘 저당권 설정할 수 없죠? 뭐가 없으니까? 등기부 없으니까. 임목등기가 돼 있으면 등기부 있네요. 걔는 저당권 설정 가능하죠?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릴 수 있더라. 그 내용이었죠. 신문 가판대. 툭 치면 넘어가나요? 툭 치면 넘어가겠죠. 가식 중에 수목. 이게 분리이동 가능하죠? 가식이라는 건 지금 정식으로 심어져 있지 않다라는 걸 의미한 거예요. 그 다음 공중전화박스 조금 힘주면 또 얘도 분리이동 가능하죠? 비닐하우스 판잣집 마찬가지. 그래서 각각의 내용들을 보면 제방도로 축대교량 종속정착물. 신문가판대 얘들은 뭐였고? 동산이었고. 얘는 지금 독립정착물인가요? 그래서 이때 딱 하나만 외워주면 되는데 독립정착물의 종류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용을 정리할 때 잠시만 우리가 MM으로 외워본다 그러면 얘 독립정착물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었던 거죠, 전에. 독립, 건물, 명작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칠판 이쪽 보세요. 독립정착물은 립목인가요? 임목? 건물? 그 다음 명인방법 취향 수목? 농작물?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이 정도만 정리를 해보시면 돼요. 됐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을 좀 이렇게 보고 다시 이제 건물과 관련된 내용의 정착물의 구분 기준이 나와요. 영미법상의 정착물의 구분 기준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였냐면 이런 거였죠. 똑같이 가스레인지를 설치했는데 그 가스레인지를 임대인이 설치했느냐 임차인이 설치했느냐에 따라서 정착물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다르잖아요. 구분이 달라지죠. 네. 그리고 똑같이 장이 있는데 걔가 붙박이 장이냐 아니면 이사할 때 들고 옮기는 장이냐에 따라서 그 건물에 정착된 물건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죠. 그런 내용들을 공부하는 게 지금 이 내용인 거죠. 그래서 칠판 그대로 보세요.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에 이중 창문이 있답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떠올리시는 거예요. 그림 액자가 있대요. 수도꼭지가 있겠죠. 당연히 욕실에. 그리고 인터폰이 있답니다. 거실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다 지금 건물에 설치되어 있나요? 부착되어 있나요? 건물에 부착되어 있어요. 그럼 이 중에 자유롭게 떼어낼 수 있는 것 한번 골라보세요. 그림 액자 자유롭게 떼어낼 수 있죠. 이 그림 액자를 떼어냈다고 해서 이 건물의 가치가 아파트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죠. 그랬더니 명작을 걸어놨으면 가치가 높잖아.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고. 됐죠, 여기까지? 네. 그럼 수도꼭지는 돌려서 뺄 수 있나요? 아, 수도꼭지를 돌려서 뺄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건물 자체가 망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도꼭지를 이렇게 떼어내버리면 이 욕실의 기능이 저하되나요?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죠. 그럼 얘는 정착된 물건으로 봐야 되겠죠. 그 구분 기준에 대해서 공부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고정 여부와 효용 가치 여부를 둘을 같이 고려한대요. 그래서 이 건물의 부동산에 고정된 것이면 뭐로 보고? 정착물로 보고. 고정된 것이 아니면 정착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고정된 것이었는지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여러분 사랑이었는지 사랑이 아니었는지 알아보는 방법. 헤어져 보면 안 돼요. 헤어져서 찢어지게 아프면 사랑이었던 거예요. 근데 헤어졌는데 별 생각이 없어. 그럼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얘를 분리시켜 보는 거죠. 아, 여기 얘들을 분리시켜 보는 거예요. 분리시켜 봤더니 훼손이 가해졌대요. 이 전체 건물에 훼손이 가해졌답니다. 그럼 훼손이 가해졌다는 얘기는 고정된 걸 억지로 떼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정된 것이었구나. 얘를 뭐로 본다? 정착물로 본다는 얘기죠. 근데 훼손이 가해지지 않았어요, 이번에. 그러면 얘는 분리 가능한 것이었다는 얘기죠. 고정된 것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뭘로 판단한다? 동산으로 판단하겠는데 걔를 떼어내 봤더니 효용 가치가 떨어졌대요. 얘의 쓸모가. 이 건물 전체의 쓸모가 떨어졌대요. 그럼 쓸모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었잖아요. 전체 부동산 가치의 일부를.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때는 뭐로 본다? 정착물로 본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이 기준에 의해서 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분리시켰을 때 훼손이 되지 않아야 되고 효용 가치도 떨어지지 않아야 이게 바로 동산인가요?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는 얘기죠. 얘를 굳이 구분해 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그림 액자는 떼어냈죠? 이 전체 건물에 훼손이 가해지나요? 가해지지 않죠. 얘 효용가치 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뭐다? 동산.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뭐만 판단하면 되냐면 우리는 떼어내 봤을 때 훼손 여부를 가지고 물리적으로 고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정착물의 구분을 해보는 거고 그리고 효용가치도 따져보는 건가요? 기능을? 맞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어떤 함정을 파냐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게 효용가치인가요? 경제적 가치인가요? 네? 효용가치죠. 극단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강의실 내에 공기 떠다니고 있죠, 여러분. 공기가. 그럼 이 공기의 효용가치는 높나요? 낮나요? 효용가치, 쓸모. 그냥 있어요? 얘 없으면 우리 죽는데? 아, 효용가치는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공기를 다 같이 완전하게 공유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돈 받고 못 팔죠. 그러니까 이 공기는 지금 경제적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경제적 가치와 효용 가치는 같은 개념이다, 다른 개념이다? 다른 개념이고, 지금 구분 기준에 뭐는 있지만 효용 가치 증감 여부는 있지만 경제적 가치 증감 여부는 없다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떼어내 봤는데 그 떼어낸 게 50만 원 기준으로 50만 원 넘어가면 정착물, 50만 원 미만이면 동산, 이런 기준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가치 없다? 경제적 가치 없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됐죠? 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칠판 있죠. 얘를 판단하실 수 있으면 돼요. 훼손 없이 분리 가능한 물건은, 훼손 없이 분리가 가능한 물건은 모두 동산이다. O다 X다? 여기서 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훼손 없이 분리 가능한 애들은 모두 동산이다. OX, X. 효용가치 떨어져 버리면 효용가치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착물로 판단한다면서요. 바로 보고도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를 계속 푸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됐죠? 네, 꼭 기억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 이제 냉난방기 세트부터 시작해서 붙박이장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정착물의 구분 기준에 또 뭐가 있냐면 지금 구분 기준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구분하는 기준 자체가. 건물의 특정 위치나 특정 용도에 맞도록 특별 제작을 했다면 얘는 정착물로 본대요. 그렇지 않으면 정착물이 아닌 거죠. 둘의 차이가 뭔지 보세요. 여러분 집에 개인 금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친하게 지낼 거예요, 진짜. 개인 금고가 있으면 일단 돈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뭔가를 보관할 뭔가가 있는 거야. 그래서 개인 금고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들고 옮길 수 있나요? 힘이 좀 많이 세면 여러 명이 들면 들고 옮길 수 있잖아요. 그럼 집에 그걸 특정 위치에 특별히 제작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개인 금고는 정착물이에요? 정착물이 아니에요? 정착물이 아니에요. 근데 은행을 가보면, 은행 지점들을 가봐도 각각 그 은행 지점에 금고가 있죠. 그럼 그 금고는 그 특정한 위치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제작됐죠. 그러니까 걔는 정착물인가요? 이 기준에 의하면 정착물이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냉난방기 세트, 창문, 이중창 세트, 창문도 어떤 창문을 달았냐에 따라서 소음 들어오는 정도, 그 다음 냉난방이 유지되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 다음 은행 건물, 금고, 빌트인, 식기세척기, 그리고 붙박이장. 얘들은 특정한 위치에 특정한 용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특별 제작됐죠, 다. 그러니까 얘들은 다 뭐다? 정착물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냥 장롱. 그러니까 기준은 뭐냐면 이사할 때 들고 옮기는 건 다 동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붙박이장이 있는데 이사를 가면서 붙박이장을 띄어갖고 가요. 신고 들어와. 네. 그리고 그 차이라고 지금. 그 다음 책상, 의자, 금고 등 이렇게 나온 거죠. 얘들은 다 정착물이 아니겠죠. 되셨어요? 그 다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얘가 잘 나오죠. 당사자 관계. 누가 설치했는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계약관계에 의해서. 그래서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가스레인지 필요한가요? 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진열대, 선반 등은 상업활동을 한다면 매장용 부동산의 경우엔 진열대, 선반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답니다. 그때 임대인이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임차인이 설치하는 경우가 있대요. 간단해요. 임대인이 설치했어요.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빌려주면서 가스레인지를 임대인이 설치해줬습니다. 임차인이 방 빼서 나갈 때 그 가스레인지를 들고 나가면 신고 들어오죠. 오늘 여러 번 신고하네요. 그래서 걔는 들고 못 옮기잖아. 정착물이다, 정착물이 아니다? 정착물로 본다는 얘기죠. 그 건물에 정착된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띄어갖고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이 설치했어요. 가스레인지를. 그럼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면 띄어갖고 갈까요? 띄어갖고 가겠죠. 그러니까 걔는 동산으로 판단하겠죠. 개념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설치자가 임대인이면
떼어갖고 못 가죠? 정착물로 보고. 임차인이면 떼어갖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착물로 본다, 동산으로 본다? 동산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은 이쪽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그러니까 이 전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죠?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이죠? 그럼 떼어갖고 간다? 그걸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동산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끝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잠깐만, 이 부분에서 함정이 나오면 뭐가 조금 헷갈리냐면, 용어가 이런 용어가 있어요. 가사정착물, 거래정착물, 농업정착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 부분을 보시면 여기에 뭐가 보이죠, 여러분? 가사정착물이라고 보이죠? 근데 이 가사정착물은 그냥 용어예요. 얘가 곧 정착물이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가사정착물을 임대인이 설치했으면 떼어갖고 못 가니까 뭐고? 정착물로 보고, 가사정착물을 임차인이 설치했으면 떼어갖고 가니까 동산으로 본다.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되셨죠? 그 내용을 주의를 해 두셔야 된다고. 그 다음, 이제 다음 내용. 준부동산의 개념을 볼게요. 우리 개론에서 공부할 때 준이란 단어가 나오면 얘는 다 준한다인가요? 무엇에 준한다? 그럼 원래는 그것이다,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닌데 그것과 똑같이 보기로 한 건가요? 그게 무엇에 준한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럼 부동산을 정의해 놨어요. 근데 부동산의 공시 방법이 뭐죠, 여러분? 공개적으로 소유권자를 알리는 방법은 등기죠. 그래서 부동산과 똑같이 소유권자를 알리는 방법이 등기,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공시하면 부동산과 똑같이 본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들은 경제적 가치가 큰 것들이다, 작은 것이다? 큰 것들이더라. 그래서 자동차는 움직이는 재산, 동산이지만 그 자동차의 소유권자가 등기 등록돼 있나요? 자동차 등록 원부 등에 등록이 돼 있는 거죠. 자동차 관련 법률에 의하여, 민법에 의하여, 자동차 관련 법률에 의해서 자동차 관련 등기 등록과 관련된 법률에 의한 거겠죠. 그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칠판 그대로 준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은 아닌 거예요. 그럼 응용 준주택이라고 나오죠. 준주택. 그러면 준주택은 기본적으로는 주택인가요? 주택이 아닌가요? 주택이 아닌데 분양 목적으로 해서 좀 더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주택과 똑같이 본다. 그게 준주택이죠. 다시 지대는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죠. 그럼 기계장비를 사용했다고 해서 지대를 지불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공장에서 무언가를 생산할 때 토지도 고정비용으로 쓰이지만 기계 장비도 고정된 생산 요소인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주면 단기적으로는 기계 장비는 사용이 가능한가요? 새로운 기계 장비를 구입해서 생산하면 초과 이윤을 발생시켜 주니까 더 얹어주죠. 그러니까 걔도 토지와 비슷한 성격, 그래서 지대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토지가 아니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다? 준지대. 이런 표정이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준마이 이렇게 기억했던 내용인 거죠. 사케 중에 유명한 사케가 뭐가 있다? 준마이. 그래서 누가 만들었다? 마샬. 마샬의 준지대. 예,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으로. 그래서 준이라는 개념이 언제 쓰이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건. 그게 다 개론에서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준부동산은 제일 중요한 건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준부동산을 보기로 약속을 하는 건 무슨 법이 나오면 걔는 민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다른 법률에서 부동산과 같이 등기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춘 것을 말하더라. 그래서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물건들이더라. 이 물건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경제적 가치가 보통 크죠.
그 물건들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수도 있죠. 그래서 무슨 저당 규정에 의해서 등기 등록된 걸 준부동산이라고 한다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다고요. 그래야요. 부동산으로 의제한다 그래서 얘를 의제부동산이라고도 하더라. 됐습니다. 이게 준부동산이에요. 예를 들어 자동차, 건설기계, 중장비를 얘기하죠. 이거 미싱 아닙니다, 여러분. 기계장비라고 그래서 뭐 미싱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얘는 뭐다? 중장비, 타워크레인, 포크레인 이런 것들 얘기해요. 비싸죠, 여러분? 네. 소유권자를 별도로 등기 등록하겠죠. 선박도 통통배 기본적으로 아니고 몇 톤 이상? 20톤 이상의 선박이래요. 그 다음 항공기는 날아다니기만 하면 그냥 다 대상이 되는 거죠. 비쌀 테니까. 공장재단이 있었어요. 공장재단은 재단이 나오면 얘는 재산을 모아놓은 단체인가요? 사단은 사람이 모인 단체인 거고 얘는 재단이에요. 공장재단이 존재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죠. 공장주가 돈을 빌리러 은행에 갔습니다. 자금이 필요해서. 그래서 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려고 봤더니 그 토지만 이용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지 위에 공장이 올라가 있죠. 공장 안에 들어가 봤더니 컨베이어 벨트가 쫙 깔려져 있어요. 여러 가지 시설이 다 달려 있는 거죠. 그럼 걔들을 다 종합해서 가치를 높이면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탄생한 게 뭐다? 공장재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 광업재단, 어업권 등이 들어가요. 그 다음 임목 등이 들어가네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어업권은 권리죠, 여러분. 권리죠? 권리 등의 무형 자산이죠? 그럼 어업권의 가치가 높은지 낮은지를 평가할 때 이 어업권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 중요할까요? 이 어업권이 발생시킬 미래 수익이 중요할까요? 미래 수익이 클 것 같으면 어업권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작으면 낮게 평가하겠죠? 그러니까 이 어업권은 수익 방식에 의해서 평가할까요? 아니면 비용 방식일까요? 수익 방식인 거죠. 권리 등은. 영업권 등 이런 내용들까지도 기억이 나면 되겠죠. 이거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얘들 일일이 외우실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경제적 가치가 높고 상시 점유가 어려운 물건들이더라. 이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거 하나 정리해 볼까요? 탈 것 세 가지에 대한 정리. 여기. 육상으로 탈 게 뭐죠, 여러분? 자동차죠? 해상으로 탈 게 선박? 공중으로 탈 건 항공기인가요? 항공기죠, 이렇게. 자동차, 선박, 항공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감정평가할 때 어떤 방식을 적용하느냐가 달랐었죠. 무슨 방법을 사용하느냐가.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그냥 떠오르는 대로 대답하세요. 중고시장이 활발히 존재하는 건? 자동차 하나죠. 중고 선박시장, 중고 항공기 시장은 들어본 적이 없죠. 근데 중고차 시장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내 자동차의 종류와 차종과 연식과 몇 킬로를 달렸는지를 알면 바로 그것과 비슷한 자동차가 거래된 사례가 있어서 시가를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원칙이, 자동차는 뭐가 원칙이죠? 거래사례 비교법. 근데 선박 항공기는 거래가 빈번하게 나타나지 않죠. 그럼 만들 수는 있더라. 그러니까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곧 가격. 그게 원가법 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외는 지금 기억이 좀 나면 된다. 바뀌면 된다. 이 둘이 바뀌면 돼요. 그러니까 원칙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얘들은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가요? 없는 경우인가요?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사용할 수 있는 선박, 사용할 수 있는 항공기죠. 이거 아주 드럽고 치사하게 문제를 낼 수 있어요. 이제 잘 들어보세요. 얘 사용할 수 없게 됐어요. 셋 다. 이제 사용할 수 없답니다. 그럼 감정평가를 할 때 뭐로 평가할까요? 얘들 고철값은 받아야 될 거잖아요. 얘 중에 쓸모있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해체하나요? 해체해서 처분하나요? 그래서 해체 처분 가격이라고 하겠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얘로 대답하고 싶은 경우가 생긴다고요. 자, 여기 보세요. 중고 선박이라고 나왔습니다.
질문. 중고선박은 해체 처분 가격에 의한다. O. 이거 O라고 대답할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요. 이미 시중에 떠다니고 있고 날아다니고 있고 굴러다니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중고죠. 우리가 쓰는 순간 이미 중고잖아요. 부제품이잖아, 신제품이 아니라. 지금 그 얘기예요. 근데 중고선박이라고 얘기하니까 왠지 이 생각이 나서 해체 처분 가격으로 들어가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중고선박은 중고를 띄고 선박인 거죠, 그냥. 그러니까 선박이니까 빈번한 거래 사례는 없더라. 만들 수 있어서 원가법에 의한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 됐죠?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법률적 개념을 정리를 해보면 제발 그대로 잘 보세요. 협의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었습니다. 주의해보자. 그 정착물에는 건물만 들어간다. 건물 말고 다른 애들도 있다. 다른 애들도 있다. 그 얘기였어요. 그래서 수목, 건물, 수목, 교량, 돌담 등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얘는 어디에서 규정되어 있더라? 민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민법에서. 그래서 얘를 무슨 부동산이라고도 한다? 민법상 부동산이라고도 해요. 민법 제99조 1항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걸 외우지 말라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준부동산은 민법에서 규정했다. 관련 법규에서? 관련 법규. 그 등기 등록할 내에 관련된 법규에서 규정한 거죠. 그래서 준부동산은 칠판 이쪽. 원래는 동산인가요? 동산 등인가요? 이건 기출문제로 나온 건데 동산 등인 거죠. 아까 뭐도 있었냐면 우리 권리 등이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어업권 그걸 동산이라고 표현하진 않는다고요. 무형의 권리 자산인 거지. 그래서 원래는 동산 등이나 관련 법규상에 얘를 민법으로 고쳐놓으면 잡아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련 법규상의 등기 등록의 절차를 거치면 부동산과 똑같이 보는 것이다. 얘를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원래는 동산 등이나 민법과 유사한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 절차를 거치면 그 말이 등기 등록을 한다는 얘기죠. 부동산과 똑같이 보는 것, 걔를 준부동산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되셨어요? 이 내용인 거죠.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은 좁은 의미 거기에 준부동산 더하면 넓어진다. 그럼 얘는 뭐다? 광의의 부동산이 되겠다. 그래서 이 둘을 더하면 광의의 부동산입니다. 그럼 이 둘을 더해서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까요? 맞죠? 맞죠? 지금 의제부동산에 플러스 준부동산까지 합치면 그게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잖아요. 왜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죠, 여러분? 칠판 있죠? 얘 어디서 정의했죠? 민법에서. 얘 어디서 정의했죠? 관련 법규, 법률에서. 되셨죠? 그러니까 둘 다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법률을 잘 알아요, 몰라요? 민법을 공부했으니까 많이 한다 이러시면 안 되고 법률을 잘 모르니까 처음 들어봤던 용어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뭐로 간다?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으로 가시라는 얘기죠.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이래요. 이거 어떻게 기억하시라는 얘기를 했냐면 시장 경제라고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따라해 보세요. 시장 경제. 네. 그래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 경제 활동은 다 경제적 개념과 관련이 있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러면 실제로 돈 수입 비용과 이제 관련된 내용들인데 우리는 시장에서 자산을 모으고 자본을 형성하고 그러니까 자산을 모으고 자본을 모으고 형성하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상품으로 내다 파는 건 다 경제활동이죠. 우리가 하는 경제활동이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활동들. 그러니까 얘들은 다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 되겠죠.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이제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이 있답니다. 얘는 기술적 개념이라고도 했었죠. 구분하는 방법은 물리적 자를 붙였을 때 자연스러우면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이더라. 그래서 물리적인 위치,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장소를 경도 위도상의 위치가 얼마다라고 꼭 집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있겠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 물리적인 공간, 눈으로 보고 만질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 물리적인 자연, 물리적인 환경, 이 내용들이 따라 나온다고. 그래서 얘들은 기술적 개념입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얘를 구분하는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위치는 유용성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거죠. 지대이론에서 위치를 중시 여긴 지대이론이 있었죠. 그게 입지 지대설, 걔를 위치 지대설이라고도 하죠. 차이가 나니까 적게 받은 점마가 입 튀어나오네. 입지교차 지대설 튀넨.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래서 물리적을 붙였을 때 자연스러움이 기술적 개념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럼 다시 칠판 정리. 개론은 심화이론반에서 열심히 그냥 들으면서 정리를 하고 끝낸다고 생각하시고 나머지 시간에 정말 민법 열심히 하세요. 네? 1차를 빠르게 끝내야 됩니다. 진짜. 복합개념, 법경기가 있어요. 법경기.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협의부동산에 준부동산 더했었죠? 더하니까 광의부동산. 그럼 여기서 이렇게 질문 드리면 만나보세요. 부동산의 개념은, 칠판. 부동산의 개념,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잘 들으셔야 돼요. 부동산의 개념은 협의부동산과 준부동산만 있다. OX. 부동산의 개념은 협의부동산과 준부동산만 있다. OX. X.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이 되면 부동산의 개념은 법률적 개념만 있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X라고요. 경제적과 기술적도 있으니까.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나타나는 것들, 자산자본, 생산재, 소비재 이렇게 나와요. 자, 따라와 보세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자산을 형성하고 자본 모으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상품 내다 파는 것 다 경제활동? 너무 쉽잖아요. 얘에 초점을 맞춰놓고 공부하면 쉽다고요. 그 다음 기술적 개념은 물리적자 붙이면 돼요. 위치, 공간, 자연, 환경. 이것도 위공자, 환 이런 식으로 외우지 마세요. 이건 그럴 만한 가치가 없어요. 법률적, 경제적은 보이나요? 보인다고 또 대답하네요. 안 보여서 무형이라고 그랬죠, 아까. 그 다음 기술적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래서 얘는 유형이었습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이렇게 자꾸 오답을 얘기하다가 그 쪽팔림의 순간을 기억해서 실제 시험에서 맞히는 거죠. 이게 쪽팔림의 미학이죠. 그래서 하루에 한 12번만 만약에 쪽팔릴 수 있다면 우리 12문제를 맞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까지 왔고 복합 3인방이 있대요. 복합 3인방은 복합자가 들어간 3가지였죠, 여러분. 근데 이 부분에 문제를 내면 섞어내죠. 섞어내요.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칠판 뭐가 둘 이상이죠, 여러분? 개념이 둘 이상이죠. 그래서 하나의 부동산을 놓고 법경기 측면에서 따져보면 얘가 바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더라. 그럼 복합 부동산은 뭐가 둘 이상이죠? 부동산이 둘 이상인 거죠. 그래서 둘 이상의 독립된 부동산이 상호 불가분의 관계로 거래 또는 이용이 될 때 얘를 뭐라고 한다? 복합 부동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토지가 있으면 그 위에 건물을 따로따로 이용 거래하나요? 한꺼번에? 한꺼번에. 얘가 대표적인 복합 부동산이죠. 되셨어요? 근데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옆에 창고 건물이 한꺼번에 이용 거래가 된다면 걔도 뭐다? 복합 부동산이죠. 그래서 칠판 있죠.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의 결합만 있다 그러면 X죠. X. 그 다음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에 독립정착물, 임목이 있을 수 있죠. 걔가 한꺼번에 이용 거래될 수 있죠. 그럼 걔도 뭐라고 보겠네요? 복합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되셨어요? 그 다음, 그러니까 지금 칠판. 얘들은 다 바로 뒤에 있는 게 둘 이상인가요? 복합 바로 뒤에 붙어 있는 게 둘 이상인 거잖아요. 그러면 복합 건물은 건물이 둘 이상이다? 하나의 건물의 용도가 둘 이상으로 이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생략된 단어가 있더라. 복합 용도의 건물인 거죠.
복합 용도 건물. 그래서 하나의 건물의 용도가 둘 이상인 것. 주상 복합 건물이 대표 주장.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를 잘 보세요. 하나의 복합 건물을 놓고 이 복합 건물의 소유권자가 누군지, 경제적 가치가 얼마인지, 기술적으로 어떻게 지어졌는지 판단할 수 있나요? 잠깐만. 하나의 복합 건물을 놓고 소유권자가 누군지, 경제적 가치가 얼마인지, 기술적으로 어떻게 지어졌는지 판단할 수 있나요? 있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복합 부동산을 놓고 토지와 건물 같이 이용 또는 거래가 될 때 얘 소유권자가 누군지, 경제적 가치가 얼마인지, 기술적으로 어떻게 지어졌는지 판단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폭넓은 개념은 뭐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되는 거죠. 다른 것들을 다 복합 개념으로 판단해 볼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읽어갖고 들어서는 문제를 못 푼다고요. 되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폭넓은 것은 지금 뭐라고 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이런 문제를 받아들자마자 바로 풀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십시오. 이렇게 나온 것. 그러면 이 문장을 딱 보자마자 1번부터 풀죠. 1번.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나왔으니까 법경기가 나오겠죠? 복합 개념을 이해하는 건 맞네요. 2번. 민법상 부동산. 예, 토지 및 그 정착물 맞죠? 이거 토지와 건물이다 그러면 X였죠? 그 다음 3번.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나오면 열거가 돼 있다 그러면 그 열거된 애들 중에 섞어놨을 가능성을 꼭 염두에 둬야 돼요. 봤더니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에 생산 요소가 나왔네요. 아까 생산하고 소비하고 자산 모으고 하는 건 다 경제활동이었죠. 경제적 개념이죠. 그래서 공간과 자연만 기술적 개념이어서 얘는 X죠. 맞아요? 그럼 이미 3번에서 끝난 거예요.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여기까지만 읽고 끝내야죠. 4번, 5번을 읽으면 시간이 이제 소요가 되니까. 허비가 되니까. 그 다음 이제 얘가 만약에 세모였다면 4번을 읽어야 되겠죠. 확신이 없다면. 4번 봤더니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춘데요.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을 말한다. 얘는 동산이다 그러면 X라고요. 왜냐하면 동산이 아닌 것도 준부동산이 될 수 있잖아요. 그 문장 구조를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진짜로. 5번.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인식될 때 얘를 복합부동산이라고 하더라. 맞죠? 이 내용. 그러면 4번, 5번 정확히 맞다면 세모였던 3번이 틀렸겠네요. 이렇게 찾아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토지의 분류를 볼게요. 부동산의 분류에서는 시험 문제에 뭐가 잘 나온다는 얘기를 했죠? 토지의 분류죠? 토지의 분류의 내용을 볼 겁니다. 첫 번째. 이 부분들은 시험에 한 5년에 한 번꼴? 멀게 보면. 그리고 얘를 정말 좀 가능성을 더 많이 좁혀서 높여보면 4년에 한 번꼴로 나오는 게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분류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볼게요. 얘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국토에 관해서 이용을 먼저 할까요? 계획을 먼저 세울까요?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이용을 하겠죠. 그래서 얘를 줄여서 얘기하면 국토계획법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공법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가 이 부분을 하는 이유는 부동산 학교론에 공법 문제가 나올 수 있고 1차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수업을 하는 거예요. 만약 2차까지 다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건 공법 시간에 배울 내용들이니까 제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1차만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 강의실에. 아무도 없네요. 정말 훌륭한데요. 나중에 6월달, 7월달이 돼도 이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길 정말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분명히. 동차 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동차 합격이죠. 네. 그래서 1번. 용도지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왔죠. 용도지역.
용도지역은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그러니까 용도지역을 크게 도관농자로 나눴죠, 여러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토지는 도관농자 중에 하나다. 용도지역이 다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토지 중에 공법상 제약이 없는 땅은 없겠네요. 도관농자 중에 하나니까. 근데 그 도관농자는 중복 적용이 안 된다고 그랬죠? 중복 지정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도관농자 어디에 속하냐에 따라 토지 이용의 종류가 다 다르죠.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다르죠. 지을 수 있는 면적과 층수가 다르죠. 그래서 이걸 주거라고 이제 공법 시간에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용도지역은 정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요? 부의 외부 효과. 그래서 극단적으로 주택이 있는데 그 옆에 공장이 들어서더라. 쾌적성 심각하게 떨어지나요? 그러니까 주택을 또 다른 지역에 짓더라. 공장이 또 따라 들어온다. 이게 주공이죠. 그럼 이런 일이 계속 반복돼 버리면 이 좁은 땅덩어리의 이용의 효율성이 심각하게 떨어져서 나만 하는 땅이 없더라.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시켜주기 위해 이 지역은 주거 전용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이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렇게 묶어버리나요? 그러니까 지역지구제의 목적은 정의 외부 효과 제거에 있다 그러면 X라고요. 무슨 외부 효과 제거?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함에 따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거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리고 어떤 한 개인의 이익만 늘려주는 거다. 공공복리를 증진시킨다.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서로 중복되지 않게.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란 도시 지역 중에서 무엇이다 그러면 X네요.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도시 지역 내에 어떤 토지다 그러면 X라고요. 그 말은 두 개가 중복 지정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MM으로 어떻게 기억했었냐면 용도 지역은 학교다. 학교.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용문고등학교를 나왔다고 그랬죠. 경기도에 있는 용문고등학교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용문고등학교. 한자가 달라요. 두 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별 얘기를 다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고대병원 뒤편에 붙어있는 고등학교가 용문고등학교. 거기서 제일 유명한 분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 유재석 선배. 그분이 제일 유명하죠. 두 번째로 유명한 사람은 한석규 선배. 다 저를 모르는 분들이죠. 예. 그 다음 이제 또 유명한 분은 김상준 선배. 그리고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거의 고참한테 맞아 죽을 뻔했던 게 황선원 선배님 때문에. 황선홍. 용문고등학교에 축구부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축구 경기가 있으면 항상 위로 많이 차 올리셨죠. 별로 재미가 없네요. 이게 정말 대표적으로 재미없는 군대에서 축구 찬 얘기와 버금가는 군대에서 축구 본 얘기를 한 거네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제가 용문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를 같이 다닐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학교는 중복해서 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학원, 용도지구는 중복해서 다닐 수 있더라. 그게 중요한 포인트죠. 근데 학교는 다 다니고 있죠. 학교를 어딘가는 다니고 있는데 그 학교 다니는 애들 중에 학원을 안 나가는 애도 있죠. 그러니까 용도지구가 지정돼 있지 않은 땅도 있는 거죠. 용도지역 중에. 되셨어요? 그러니까 용도지역이 있을 때 용도지구가 그 위에 쌓여져서 중첩될 수는 있더라. 용도지구가. 맞죠? 그런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용도지역은 도관농자로 쪼개놨었죠. 근데 이 부분에서 한 가지 확인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적어드린 거예요. 자, 보세요. 도시지역은 이제 주거도시, 상업도시, 공업도시가 있죠. 근데 도시에 만약에 녹지가 없다면 삭막해 죽죠. 그러니까 얘는 주상공록이겠죠. 따라해보세요. 주상공록. 예, 주상공록이에요. 그래놓고 주거지역은 중요하니까 이 주거지역을 다른 데도 마찬가지긴 한데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럼 여기서도 준자가 나왔나요, 여러분? 그럼 준자가 나오면 얘는 그냥 주거지역으로만 이용하는 건가요? 주거지역에 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기본이.
준이란 개념이 뭔지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기억하죠? 전일준이라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전일준의 아들이 유군이고. 네. 이걸 나중에 공부하잖아요. 공법 시간에. 그래서 전일준,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나눠놓고 전용 주거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전용으로 사용한다는 얘기는 그 지역은 이용이 편리해야 될까요? 양호해야 될까요? 양호. 쾌적성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잠깐만. 부동산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우리는 무조건 주상공이죠. 주상공에서 정리할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보셔야 돼요. 주거용 건물, 상업용 건물, 공업용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우리 뭐라고 하죠? 택지라고 하죠. 택지가 제일 중요한 요거인 거예요. 이걸 대지라고 그걸 주거라고 외우시면 안 돼요. 이건 택지예요. 맞죠? 그러면 택지는 주거용 건물, 상업용 건물, 공업용 건물이 반드시 지어져 있는 땅에 한한다. OX. X. 어떤 지역을 택지지구로 개발한다 그러면 먼저 택지로 조성하죠. 농지 임지였던 땅을 성토 작업 등을 해서 기본적으로 택지로 조성하죠. 그럼 그때도 건물이 지어져 있지 않아도 택지죠. 그래서 택지를 분양하죠. 분양을 받아서 건설사가 이제 짓죠. 그럼 지어도 택지죠. 이걸 왜 강조하냐면 택지는 주상공이 지어져 있는 땅에 한한다 그러면 X라는 걸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 건부지는 택지의 종류죠. 건물이 지어져 있으면 건부지. 얘는 건물이 지어져 있으면 건부지죠. 지어져 있으면 얘가 건부지예요. 지어져 있지 않으면 건물이 없으면 낮이죠. 그러니까 건부지는 지상에 건물이 지어져 있거나 지을 수 있는 토지다 그러면 X라고요. 근데 택지는 지상에 건물이 주상공을 지을 수 있거나 지어져 있는 땅 둘 다 택지죠. 네, 구분이 됐어요. 이게 왜 심한지 이해가 되세요? 이 과정이 좀 내용이 심하지 않아요? 네, 심화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하지 말 걸 그랬나 봅니다. 전용 주거지역은 이제 1종, 2종 뭐 이렇게 나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잠깐만 여기 나눠진 내용에서 이걸 보려고 했던 거죠. 주택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유용성은 쾌적성과 편리성인가요, 여러분? 입지이론에서 공부했던 내용. 쾌적성과 편리성. 그 다음 상업용 부동산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건 수익성의 추구인가요? 매출도 많아야 되죠? 그 다음 공장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건 생산성이 높아야 되죠? 비용은 절감돼야 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면 감정평가사는 평가 의뢰된 부동산이 주택이라면 그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 대상 주택이 쾌적성이 높은 지역에 있다면 가치를 높게 평가할까요? 맞죠? 그래서 그 주택 옆에 공원이 설치되어 있으면 가치를 높게 평가하겠죠? 공원이 없는 곳보다? 그 다음 생활의 편리성이 높다면 주택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겠죠? 그래서 지하철이 옆에 있다면, 접근되어 있다면 그때도 지하철이 1분 거리라면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겠죠? 이런 내용들이 따라 나오겠죠.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개론에서는 분명히 주택은 편리성과 쾌적성이네요. 근데 이 쾌적성을 공법에서는 양호성이라고 한다고요. 네. 그래서 주택에 유용성, 쾌적성과 편리성 중에 어떤 걸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전용과 일반이 나눠진다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로 나왔었고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리하여 이제 1종과 2종의 전용 주거지역이라고 얘기하는데 1과 2 중에 뭐가 더 높아요, 여러분? 뭐가 숫자가 더 커요? 2가 더 크죠? 1은 단독이죠. 하나잖아, 하나. 1은. 근데 2는 두 개죠. 그러니까 얘는 공동주택이겠죠. 이걸 바꿔놓으면 잡아내셔야 돼요. 너무 쉽죠?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이랍니다. 일반은 1, 2, 3종이래요. 그러면 1, 2, 3 중에 높은 건 3이 제일 높죠? 1이 제일 낮죠? 저층은 뭘까요? 1종은 저층이겠죠?
2종은 중층이죠. 3층은 지금 3종은 중층과 고층으로 이루어져 있겠네요. 아, 그렇겠죠.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정리를 꼭 해보시면 돼요. 그 다음 관리지역은 보생계 뭐 이렇게 외우죠, 나중에.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뭐 이런 식으로 나눈답니다. 뭐는 절대로 사지 말라고 그러죠. 뭐는 개발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전관리지역은 개발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사지 말라고 공법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도관농자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성인가요?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성이죠. 편리성이었어요. 그래서 외울 때 일을 편리하게 한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그 다음 얘는 용을 약간 뒤집으면 양인가요? 용의 양이 보이잖아요. 예, 이렇게 기억하면 끝나겠죠. 잡아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또 분위기가 약간 이상하네요. 괜찮아요. 아무리 유치해도 시험장에서 기억나서 마치고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도관농자를 꼭 기억해 주시고, 도관농자는 토지 이용의 상태죠. 그리고 주상공록 이렇게 됐을 때 건축물의 용도를 뭘 지을 수 있는지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1종, 2종, 1, 2, 3종 이런 식으로 해서 건폐율 용적률이 다 다르죠. 이런 것들이 어디에 다 나온다? 용도지역. 용도지역은 도관농자가 얘들 각각이 중복해서 지정이 안 된다가 포인트더라. 그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정리 꼭 하세요. 그 다음 이제 용도지구 칠판 그대로.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애가 학업 성적이 미진해. 그럼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죠? 그래서 지정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용도지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래요. 그래서 이 지역은 얘가 미관지구인데 도시 미관이 좋아야 된다. 경치가 아름다워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희한한 건물 막 지 마음대로 지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미관지구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 지역이 불이 잘 날 수 있대요. 그럼 방화지구로 또 묶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얘는 중복 지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얘는 중복해서 지정이 가능해요. 학원이었죠, 학원. 학원은 중복해서 다닐 수 있다. 심지어 영어학원도 여러 군데를 다닐 수 있다. 그렇습니다. 돈만 있으면 그런 내용인 거죠. 그 다음 이제 용도 지구는 칠합지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몇 개? 9개? 9개가 있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공법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시겠지만 저한테 그냥 들어서 이 부분의 내용으로만 기억하실 분은 취재진이 보고를 한 거죠.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경복화재. 뭐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버리면 돼요. 이렇게만.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얘를 자세하게 문제로 내보내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취재진, 보고, 보호지구, 고도지구, 경복, 화재. 되셨죠? 이렇게 내용을 정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중복해서 가능하더라. 그 다음 이제 용도구역이 있대요. 용도구역. 칠판 그대로 보세요.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제한을 강한데요. 용도지역은 뭐였죠 아까? 이미 보여드렸네요. 도관농자. 그 다음 용도지구는 누가 보고했대요? 취재진이 보고했대요. 어디에 불이 났어요? 경복궁에 화재가 났다. 뭐 이렇게. 그래서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등 토지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뭐 이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얘가 용도구역이 개발 제한 구역이 있답니다. 그린벨트죠, 여러분? 그럼 수자원 보호구역도 있겠죠? 얜 육상이니까 해상에서 보호하는 지역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수자원 보호구역. 그럼 수자원 보호구역은 바닷물은 파랗죠? 예? 나무는 푸르고, 그래서 얘는 그린벨트고, 얘는 블루벨트고, 블루벨트. 그렇죠? 그게 문제로 나오진 않아요. 시가와 조정구역이 있고,
도시 자연 공원구역,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있답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외울 때 뭐 제수시도 입이다 뭐 이렇게 외워도 돼요. 제사를 치르는데 제수시는 계속 일만 하는 거야. 명절에. 그래서 제수시도 와서 한 입 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주 가족 내에 친목이 도모되겠죠. 따라해 보세요. 제수시도 입. 예. 그렇게 안 외워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공법 시간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법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해요. 제가 얘기한 내용으로 따라오지 말고. 그래서 제수시도 입. 됐죠?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도 구역도 기본적으로는 중복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중복 적용이 안 되는 건 학교만, 뭐만? 용도, 지역만.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되셨나요? 그 다음 이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분류.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름이 길잖아요, 여러분. 네. 그럼 공간정보를 왜 공간정보라는 표현을 쓰냐면 원래 토지와 관련된 정보를 여러분 구축을 했다고 볼게요. 예전에 지적법이라고 그냥 얘기를 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지표에만 인정이 되나요? 공중, 지표, 지하로 인정되나요? 3차원 입체 공간으로 이용이 되고 있죠. 인정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무슨 정보라고 얘기하는 게 더 타당하겠다? 공간 정보라고 얘기하는 게 타당하겠죠. 그럼 공간 정보와 관련해서 정보를 구축하겠죠? 그럼 구축된 정보를 관리하겠죠? 그 법률이 있다는 얘기죠. 공구법 이렇게 외울 필요도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토지를 여기서 이제 토지의 분류가 나오죠. 전국의 토지를 그 용도에 따라서 28개의 지목으로 분류를 한대요.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제 28개의 지목을 봤더니 이거 공시법에서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전답과 수원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전답 과목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럼 얘를 전체적으로 토지대장 등에 이 내용들을 다 일일이 풀 네임으로 다 적기가 공간이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부호를 사용하나요? 한 글자로 줄이죠. 그때 그 한 글자는 거의 대부분 다 첫 글자인데 첫 글자가 아닌 애가 4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외웠어요? 입장료가 장차 1,000원이 된다 이렇게 외웠죠. 뭐 다르게 외워도 이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첫 글자가 다 부호예요. 근데 예외가 공장용지는 장이죠. 공이라고 안 하죠. 왜? 예? 지금 저기서 제일 중요한 건 공장용지에서 중요한 건 장인 거죠. 장. 그 다음 주차장은 차죠. 차가 중요한 거죠. 그 다음 하천도 천이 중요하죠. 내천자. 유원지? 유지랑 같이 있으니까 얘는 원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장차 1,000원 이렇게 기억을 하자. 따라해 보세요. 장차 1,000원. 네, 장차 1,000원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차 앞으로 입장료가 1,000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전답 과목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나온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중요한 포인트들만 잡아보면 전하고 답의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얘 농사 짓는 거죠 여러분. 농지의 크게 3가지 전답 과수원이 있었습니다. 그럼 전하고 답의 차이점은 한자에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얘 밭전자인가요? 밭전자죠. 밭전자. 그러면 물을 상시 이용하나요? 이용하지 않나요? 물을 상시 이용하지 않아요. 얘가 바로 밭입니다. 밭. 감자는 감자 농사를 지으면 얘는 밭농사라고 하나요? 논농사라고 하나요? 밭농사죠. 감자가 물에 다 잠겨 있으면 걔 썩죠? 그런 내용이 됩니다. 감자. 그 다음 답은 이게 논답자죠. 칠판 보세요. 밭이 물 속에 잠겨 있나요? 이 한자 자체가. 그래서 상시 물에 잠겨서 물을 상시 이용하면서 경작하는 것. 얘가 논농사라는 얘기입니다. 답. 대표자가 벼죠. 벼농사. 그 내용이 됩니다.
뭐 왕골, 미나리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일단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 대와 공장용지의 비교. 아까 택지는 주상공을 지을 수 있는 땅이었어요. 그때 대, 주거용 상업용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랍니다. 지금 뭐가 빠졌죠? 공이 빠졌죠. 공장 용지로 이용되는 건 공장은 화재 가능성 높나요? 일반적인 주거용 상업용 건물보다는 공장은 좀 더 특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목, 토지의 목적, 토지의 이름을 별도로 뽑아놓은 거죠. 뭐라고 뽑아놨다? 공장 용지라고. 그러니까 공장은 별도로 부르는 이름이 있으니까 대에는 빠진다, 빠지지 않는다? 대에서는 빠진 거죠. 빠진 거. 이렇게 기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 공장 용지라고 하더라. 거기까지 구분하시고. 다시 있죠? 주상공을 지을 수 있는 땅은 택지였습니다. 감정평가상의 용어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개론에서 제일 많이 쓰는 토지 용어는 택지죠. 택지 개발, 택지 지구, 택지를 조성한다 이런 표현들 쓰죠. 된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공부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목의 대와 공장 용지를 구분할 때 그 대에는 공장은 별도로 부르는 지목이 있기 때문에 공장 용지로 대에는 뭐가 빠진다? 공장이 빠진다만 기억하시면 끝.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전답, 과수원, 목장 용지를 구분해 볼게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 우리가 드라마를 봤을 때, 영화를 봤을 때 밭 한가운데 집 있는 거 보셨나요? 밭 한가운데 집이 있어요? 보통 없어요. 그런 드라마는 없는데 이제까지. 논 한가운데에 집이 있어요? 없어요. 과수원 한가운데 집 있는 거 있어요? 있죠. 보통. 그래서 예전에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연식이 오래됐네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가장 감동 깊게 봤던 과수원 집 딸은 사랑과 야망. 예, 죄송합니다. 이런 반응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김청 씨가 그 사랑과 야망에서 과수원 집 딸이었죠. 네, 몰라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목장하고 과수원에는 이 안에 집이 있죠. 그렇죠? 그럼 그때 이 집이 있는 땅은, 집이 지어져 있는 땅은 지목이 과연 과하고 목일 것이냐 아니면 바뀔 것이냐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얘는 대로 보겠다는 얘기죠. 되셨나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괜한 얘기를 했네요. 예. 이렇게 정리가 되시면 돼요. 그 다음 물과 관련된 지목을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물과 관련된 것들. 이게 조금 헷갈려요. 광천지가 있고 하천이 있고 국어가 있고 유지가 있고 제방이 있답니다. 얘들이 다 공통적으로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물과 관련이 있답니다. 물과. 그럼 광천지는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솟음 치면서 솟아나는 거죠. 이게 중요한 단어죠. 용출이. 그래서 용출되는 땅을 뭐라고 한다? 광천지죠. 네. 그러면 이 부분까지 공부되신 분들이 있나 볼게요. 온수, 약수, 석유류가 광천지에서 솟아나고 있으면 걔를 이동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쓸 수 있는 곳까지. 그럼 걔가 이동되고 있는 경로로 이용되는 땅은 광천지인가요? 아니죠. 뭐라 불러요? 잘 모르겠죠? 잡종지죠. 제가 기억이 맞다면 잡종지일 텐데. 뭐 여하튼. 하여튼 광천지는 아니에요. 광천지는 아니다. 그 다음 하천. 하천은 기본적으로 자연의 유수랍니다. 자연적으로 물이 흘러가는 곳을 하천이라고 해요. 자연적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그리고 국어는 얘도 물이 흘러가긴 흘러가는데 인공적인 수로라는 게 포인트예요. 용수, 배수의 목적으로 물길을 내준 거래요. 인공적으로. 그래서 뚝등을 쌓아둔 것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국어입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건 하천인데 자연적으로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규모가 소규모예요. 자연의 유수인데 소규모로 흘러가요. 계곡물. 얘는 뭐로 본다?
국어인 거예요. 국어. 주의를 꼭 해두세요. 주의가 되시면 돼요. 그 다음 유지는 물을 저장하는 땅이래요. 그럼 물을 저장한다는 얘기가 물을 유지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암기하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댐, 저수지 등이 유지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 제방은 방조제, 방파제, 방사제, 방수제 등을 얘기한다. 그래서 얘를 외우시는 방법은 우리 구기 종목 중에 배구 있나요? 배구? 수구? 물속에서 하는 거. 그래서 배구, 수구를 기억해 두면 수로, 배수, 목적 등 이렇게 나오면 뭐로 가면 된다? 국어로 들어가시면 된다는 얘기죠. 됐죠? 네. 유지는 뭐를 하는 거다? 물을 유지, 저장하는 것. 유지.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할만하죠? 네. 그래서 지금의 내용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본 거죠. 이게 부동산학 개론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토지의 분류 관련 문제인 거죠. 근데 이 부분을 대놓고 교재에 자세히 쓴다거나 이러면 약간 오바스럽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 그냥 정리를 해드린 거죠. 이거 여러분들 다 교재에 있을 거예요. 지금 다 잠깐만 1차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동차를 준비한다고 얘기해놓고 이걸 막 이렇게 자세히 공부하는 이유는 좀 특이하긴 하네요. 10분을 쉬고 이제 본격적인 부동산학 개론에서의 토지의 분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십시오.